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지원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도 좀 나와요. 올해 24년도도 그런 거 감안하시면 연말까지 보셔도 시장이 급등하거나 상승 방전이라는 건 50%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45%로 줄일 수 있잖아요. 네. 큰 무리 없잖아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그게 또 낫다고 보고, 시기는 그렇다고 보고요. 서울 수도권은 그렇고, 그 지방 중에 일부 이제 좀 조사해 보시면 입주 물량이 적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그 미분양도 아까 언급해 주셔서 미분양 감소. 미분양, 네네. 근데 이게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좀 매입한다고.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왜 웃으세요? 막 국민의 세금으로 막 이래도 되는 거냐 아, 말하는 분들. 황당해서 웃으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는 네, 거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왜 필요하죠? 아닌가요?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헷갈리잖아요. 이게 편집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네. 터놓고 얘기하고 이러면 조회수는 올라가겠지만 네. 그것도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아,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 네? 제 경제가 좀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 글로벌 금융위 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금융위 때 1년 사이에 종합건설 회사가 117개 제 기억하기로 전문 건설업체가 248개가 부도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떠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것도 남의 위기인데. 그리고 건설사끼리는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숫자부터 공인중개사분들 뭐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꾸 왜 부동산에 전문 국민이 매몰되냐면, 부동산에 과하게 국민의 심리와 어떤 자산들이 편중돼 있어요. 그 단적인 예로 공인중개사 숫자가 서울에만 한 22,000 업소가 있는데요. 미국의 4배, 2배인가 3배 정도 되고요. 단위 인구당, 주택당, 그리고 일본에 한 6배 됩니다. 이게 2015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더 늘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구는 줄었죠. 그럼 더 늘었겠죠. 그 비율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미분양 부분에 있어서 그럼 미분양 매입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분양이 많아서 PF 대출을 받은 돈을 못 갚으면 경매 처리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다운되죠. 네. 건설회사는 연유를 다 차지하고 시장에서 안 통하는 분양 가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망한 거겠죠. 그러면 자본주의 논리라면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돼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다시 나와야지 시장에 다시 돌아갔죠. 그거를 억지로 막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혈세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에 이렇게 117개가 무너지고 200가서 무너지니까 심리가 사람들이 긴축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도 신용경색이 오고, 이게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전 국민들이 힘들겠다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 프레임에서 코스프레 틀이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을 때 MB 정부 때도 미분양 매입 대책을 씁니다. 대대적인 채무 구조 조정 지원단을 만들어서 건설회사 중에,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과다하게 부실 현장 해가지고 돈만 남기는 먹는 현장은 없애고 정리시키고, 우량 현장인데 일시적으로 이런 위기 때문에 유동성의 심리가 부족해서 못 바치는데 이거는 나중에 회복할 것 같아, 이런 데는 지원해 준 거예요. 유동성을.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그때 했던 패턴에서 미분양 매입이 얼마 했냐, PF를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 말고 미분양 된 걸 매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0원짜리, 옆에는 파산하고 있는데 그 100원짜리인데 100원을 사줘야 되는 게 안 되죠. 분양가는 안 되죠.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 나죠. 그래서 얼마에 샀냐. 50에서 대부분 5, 60%. 그리고 최대 70% 선에서 가이드를 잡고 샀습니다.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네. 원가에 사서 회사가 살아나면 이거를 갚으면 돌려주든지, 환매 조건부라고 이것도 있고, 아니면 사서 공공임대로 돌리든 어떤 형태로 취한 이런 형태로 갔어요. 그러니까 크게 비판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명료한 툴이 없어요. 그죠? 투명성이 부족해. 공정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이걸 발표하려면 물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으니까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겠죠. MB 때처럼 우리가 50%에 사서 공공임대로 쓰겠다. 이건 박수 받죠. 네. 50% 60%에 사서 건설회사를 연 게 아니잖아요. 사서 일반 분양으로 싸게 팔겠다. 이런 거 좋잖아요. 그쵸? 네. 이러면 박수 쳐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아사무사 이상하게 넘어가면 이건 비판 대상이 되겠죠.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득권들 네. 건설사를 위한 잘못된 정책이니까 이거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볼 때 예전처럼 50% 60% 선에 매입을 하셔서 공공임대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박수 칠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에서도 도움이 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방점이 건설사에도 물론 그 어떤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조금 더 좀 더 넓게 보자면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 수준으로 매입을 해서 어차피 우리는 이제 SH나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그렇죠.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꼭 먹고 알 먹고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나온다면 좋은 방향이겠지만 네, 박수 쳐도 되죠. 예, 네. 지금은 약간은 좀 디테일 세부적인 게 아직 나오질 않아서 국민들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죠. 제 짧은 생각이지만 아니면 준비가 아직 안 돼서 발표 못했다라면 제 말씀을 사과드리겠지만 제 생각엔 그동안에 발표된 행태를 보면 국민들 간을 보는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이걸 충분히 다 한 다음에 발표해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딱 우리가 50%에 사서 60% 뭐 이렇게 원가보다 이하로 살려고 한다. 부도나는 것보다 나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싸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고 딱 발표하면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잘했다고 하겠죠. 잘했다고 하겠죠. 제가 드린 말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얘기를 방송에서 정책 대안 할 게 없냐 그럴 때 했어요. 제가. 미분양을 싸게 매입해서 국민들한테 싸게 주라. 아니면 심하면 신혼부분들한테 막 저리로 그냥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청년 집 사는 데 도움이 돼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의 수준이 중요한 거죠. 핵심은 그거죠. 매입하는 가격. 얼마에 매입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앞으로 물론 또 어떤 변수가 터져서 이 경제 여건이 확 바뀔 수도 있지만 네. 교수님께서 워낙 부동산 시장에 오래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관찰해 오신 결과 올해와 내년 무주택자분들이 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네.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네. 금리는 안 내려올 거니까 낮출 수가 없잖아요. 미국 물가가 심하니까 그 전제 하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 이제 제가 말한 게 이제 번복이 됩니다. 다른 네. 걸로 바뀌니까요. 비전이 그 상태에서 일단은 연말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연말까지 기다리시고 나면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방향성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갑자기 금리를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베이비 스텝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베이비 스텝이 나와도 기준 시장 금리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기존을 이어갈 거고 그 전제 하에서 일단 연말에 가서 수도권은 인천 지역이 이제 많이 내려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인천의 물량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동탄도 또 한 만 몇 개가 있어요. 화성에.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역풍선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결론은 몇만 채의 집이 나온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또 재건축을 해가지고 없어질 물량도 있는데 연속적으로 입주하는 물량이 많은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실 게 2017년, 18년, 19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책을 많이 쓰게 되면서 빨리 분양을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그때 많이 빨리빨리 조합인가 하고 막 재건축도 그렇고 막 한 대가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지원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도 좀 나와요. 올해 24년도도 그런 거 감안하시면 연말까지 보셔도 시장이 급등하거나 상승 방전이라면 50%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45%로 줄일 수 있잖아요. 네. 큰 무리 없잖아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게 또 낫다고 보고 시기는 그렇다고 보고요.
서울 수도권은 그렇고 그 지방 중에 일부 이제 좀 조사해 보시면 입주 물량이 적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금리가 똑같다고 하면 그래도 한 가을부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가을부터 많이 내려온 데는. 올해 가을이요. 네, 올해 가을. 지방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냥 요새 앱이 많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입주 물량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거의 없다. 이러면은 말씀드렸던 그 규제 완화책이 힘을 좀 쓰거든요. 왜? 계속 집값이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왔다? 그러면 사시는 분이 생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좀 대응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심하면 후년까지도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인의 자산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고정금리 40년은 죽음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근데 정부에서 이제 해지할 때 당근 하나 붙여놨어요. 해지할 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가지인데 이게 저 퍼펙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도금 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 40년짜리를 우여곡절 끝에 받으셨다. 근데 집값이 자꾸 더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팔아야겠다 그러면 이걸 팔거나 대환대출할 때 금리가 내려갈 때 네. 그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높은 금리잖아요. 네. 4%라고 하니까 싼 것 같지만 금리가 다시 2, 3% 내려오면 4%는 비싼 게 되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과연 그러면 금리가 2%가 됐을 때 다시 맞춰서 해줄 거냐. 네.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잘못하면 모르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경제가 좀 안정되면 또 저금리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4%가 비싼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물린 거잖아요. 아파트 한도를 특례보금자리로는 9억으로 올려줬고 DSR 한번 어떤 그런 것들을 줬는데 네. 이게 금리가 낮아져서 2%로 갈아타서 뭐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야 근데 되는데 일반 은행에서 봤는데 2.5%가 있어. 그럼 갈아타야 되는데 못 갈아탄다든지 중도금 상환수수료가 뭐 2%라든지 1% 이러면 뭐 그런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정부에서 디테일로 아마 할 수도 있어요.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면제 바깥 할수 조건이 있으니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제는 뭐예요? 40년을 내가 충분히 무리 없이 간다는 전제하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본인의 자산을 절대 요런 형태로 구매를 하실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5억 한도니까 주택가격이 풀로 했을 때 10억 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권에서 8억 90은 비싼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 지역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기 집 마련을 말씀 주셨는데 누구나 자본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더 옳은 좋은 데를 하고 싶잖아요. 이때 자기 자산에 부담되는 생활에 부담되는 거로 들어가셨다가 만일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정말 지금 영끌 분들이 영털된 것처럼 큰 위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전제 조건은 욕심이 없으신 상태에서 나는 거주로 만족한다. 네. 그냥 마음 비우고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더 고맙고 네. 이 상태로 집에 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타임이 오래 같아요. 그래서 하시도 그렇게 하시기 좀 바라고 1주택자들은 뭐 본인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올 작년 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파신 분들은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는데 지금이라도 좀 전세 가격 하락이 1년 내내 이어질 거를 가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10개를 집을 갖고 계신다, 아파트를. 그러면 하나가 1억씩 내려가면 10억이잖아요. 네. 10억을 요즘 구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거든요. 다주택자분들 아시겠지만 은행 가시면 정부에서 LTV를 30% 풀어줬지만 DSR 제도가 다주택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이미 주위 자산가들하고 다 통화해서 아는 내용인데 잘 안 해줍니다, 대출 여러분.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민생 회복 자금 이래가지고 1억씩 조금 더 추가로 다른 명칭으로 대출을 해주긴 하는데 그것도 심사를 합니다, 사실. 왜? 그분이 파산하면 은행 입장에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전세 가격이 앞으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10에서 20% 내려갔을 때 그게 만약 1억이면 10개면 10억이잖아요. 10억에 대한 유동성을 준비하시고
대처하지 않으시면 일순간에 밀려오면 못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3개월 지나면 바로 그냥 경매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욕심을 좀 줄이시고 10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뭐 3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5개 팔면 1억 5천 생기잖아요. 역으로 5개 팔면 1억이 내려갔을 때 5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억 5천은 생겼고 나머지 5개 집에서 5억의 역전세가 나면 1억 5천 메꾸고 3억 5천은 구하기 쉽잖아요. 5개라도 건져서 가지만 그냥 욕심에 버텨다가 못 버티고 순간적으로 그 한계점을 넘어지면 10개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관리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괜찮으시면 하나만 질문 네네네.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크게 하락한 시기에 사실 네.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고 또 혹은 어떤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상승기 때는 사실 내 가격에 맞춰서 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적다. 그냥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내 돈에 맞는 거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같이 하락이 크게 나오면 어떤 전문가분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뭐 입지가 좋은 곳 혹은 뭐 신축인 곳, 뭐 개발이 많은 곳 이런 걸 조금 무리가 되는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서 사라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선 내 기초 체력에 맞게 적당한 규모로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고 뭐 너무 급격하게 이게 앞으로 오르는 그런 시기는 아닐 거니까 뭐 또 한 5천만 원 1억 저축하셔서 그다음 뭐 한 평수 넓은 거 가시거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떤 저는 후자분의 말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전자 무리를 해서라도 가라는 분은 본인이 무리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무리라는 자체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다는 표현이잖아요. 한글이지만. 그렇죠. 그럼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리한 욕심이 전제한 거잖아요. 시장의 변수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무리를 해야 되죠? 제일 좋은 투자가 뭔가요?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선에서 최대의 수익을 찾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후자분이 맞죠. 스텝 바이로 가야 되지. 지금처럼 경제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경제가 안정됐다라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 이 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공장이 생기고 이런다. 그러면은 상승의 기조가 거의 확실하니까 무리한 투자도 이해가 돼요. 조금 요 정도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네, 어느 다른 정도. 요인들이 좋을 때. 근데 지금 단순히 입지? 지금 입지 갖고 하는 지금 경제상이나 부동산 시장이 아니잖아요. 입지하면 강남 4구인데 어떻게 됐어요? 미계약됐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조금 좀 너무 좋게 해석한 것 같다. 장밋빛 전망이다. 이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에 게임 이론에 입각한 투자 방법이죠. 자, 나는 안 불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상승장에서는 간단하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 그것만 지키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이거는 일반 생업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쳐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분이 말씀하신 스텝 바이, 조금 더 감내할 수 있는 선. 이게 제일 안정적이죠. 위기가 와도 감내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경매로 가면 헐값으로 저평가되잖아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지켜나가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주기가 있잖아요. 그럼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 견뎌내고 나면 좋은 때가 오면 다시 회복하잖아요. 근데 무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벌 때는 많이 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인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뭐 추천하지 않고 후자분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두 번째 뵙는데요. 일단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많은 분들 주위를 보면요. 돈 쫓다가 조금 다른 곳에 가시는 분도 많고, 건강을 잃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란 건 내가 존재해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본인이 잘 버티면 좋은 때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10년 주기설도 있고, 이런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의 그 어려운 시기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시고 안 좋았지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그 뒤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인류가 발전하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건강하시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처해지던 또 어떤 경우라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하시다 보면 행복한 기회가 또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분들 힘내시고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기득권들의 모습이 보이신다라면 이제는 청년분들이 모이셔서 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 별 말씀이에요. 교수님께서도 너무 건강하셔가지고요. 네네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네. 내 집 마련이 항상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하나의 소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 계속해서 건강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네,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의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